속삭임. 마나님이 툇마루에 앉은 것은 밖에서 나는 어떤 기척 때문이었다. 분명히 소리도 아닌 것이, 냄새도 아닌 것이 불러낸 것 같은데 밖은 텅 비어 있었다. 겨우내 방 속 깊이 들어오던 햇빛이 창호지 문 밖으로 밀려나면서 툇마루에서 맹렬히 꼼지락대고 있을 뿐. 스멀스멀 살갗을 간지리던 기척은 바로 저거였구나. 봄 기운이었다. 벼랑간 방 안이 굴속처럼 어두워 보였다. 낮잠을 자던 영감님도 어느 틈에 무릎걸음으로 기어나와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아직은 겨울 나무티를 못 벗은 마당의 감나무, 살구나무, 앵두나무 가지 끝에서 논이는 봄볕을 바라본다. 어디선가 한때의 굴뚝새가 날아와 살구나무 가지에 앉아서 미러처럼 작은 소리로 지저긴다. 저것들은 어디서 그 혹독한 겨울을 나며 새끼들을 먹여 살렸을까? 땅속에서 잠자던 미물들이 깨어나면서 굳은 땅에 균열을 일으키는 미미한 소리까지 들리는 듯하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왕성하게 교감을 하고 있다. 봄이 얼마나 잔인한 계절이라는 걸 노부모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봄엔 늘 배고팠다. 그들이 어렸을 적에도 그러하였고 젊었을 적에도 그러하였다. 지금 그들은 끼니 걱정 안 한 지 오래되었고 시골에 살지만 텔레비전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보일러도 있다. 그러나 편리한 것들 때문에 나무와 풀과 새와 나비와 교감하는 능력을 잃었다. 이런 줄도 모르게 잃었던 것을 봄 기운이 불러냈나 보다. 그들은 봄 기운이 시키는 대로 한다. 영감님은 오늘처럼 밝은 햇볕 속에서 백엔모 술을 놓고 있는 처녀를 담 너머로 훔쳐보던 옛날 얘기를 한다. 마나님은 귀가 좀 어둡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미루어 저 영감이 또 소시적 얘기를 하나보다 짐작하고 아무러면요. 당신 한창 땐 참 신수가 훤했죠. 기운도 장사고.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면서 마나님은 문득 담 너머로 자신을 훔쳐보던 잘생긴 총각과 눈이 맞았을 때처럼 가슴이 울렁거린다. 그렇게 되면 이건 동문서답이 아니다. 아무려면 어떠랴. 지금 노부부를 소통시키고 있는 건 말이 아니라 봄 기운인 것을. 토라짐. 점심상에 알배기 굴비를 올릴 때까지만 해도 마나님은 행복감으로 마음이 그들먹했다. 겸상을 하고 막 수저를 들려는데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안부 전화여서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도 밥상으로 돌아와 보니 그 사이에 굴비는 온데간데 없다. 살을 어찌나 빨뜰하게 발라먹었는지 머리와 꼬리를 잇는 등뼈의 가시가 빗으로 써먹어도 좋을 정도로 온전하고 깨끗하다. 한 마리에 5만 원도 넘는 진짜 영광굴비래요. 며느리가 집에 선물 들어온 굴비 두rum에서 3마리를 갖다 주며 한 말을 마나님은 영감님에게 몇 번이나 되뇌며 그 굴비를 구웠는지 모른다. 아들이 그런 비싼 선물을 받았다는 게 대견해서 마나님은 마냥 신이 났던 것이다. 그러다 벼랑간 허방을 밟은 것처럼 비참의 밑바닥에 내팽개쳐진 것이다. 평생 제 입밖에 모르는 영감과 살아왔거늘 이제 와서 웬 지옥불 같은 증오란 말인가. 하긴 저 영감이 무슨 잘못이람. 아들을 저 따위로 키운 시어머니 탓을 하다가 난 또 뭔가 내가 저 영감을 저렇게 길들인 걸 자신을 다독거렸다가 그래봤댔자 남는 건 허망감밖에 없다. 한바탕 허망감이 휩쓸고 지나가면 뼈에는 숭숭 구멍이 뚫리고 입술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빗장처럼 무겁게 닫힌다. 영감님은 마나님이 왜 토라졌는지 아직도 모른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50여 년을 해로하면서 어찌 좋은 날만 있었겠는가. 툭 하면 토라지기도 잘하지만 뒤끝이 없어 언제 그랬더냐 싶게 헤헤거리기도 잘하는 마누라였다. 그래 버릇해서 영감님은 한 번도 마누라가 왜 토라졌는지 그 근본 원인을 캐들어간 적이 없다.
불화가 오래가면 자기만 손해라고 생각해서 얼렁뚱땅 화해를 서둘렀을 뿐이다. 영감님이 알고 있는 화해의 방법은 딱 한 가지. 불문곡직 잠자리에서 마누라를 기쁘게 해주는 거였다. 그는 그 방법밖에 모를 뿐 아니라 그 방법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오래 끄는 자식놈들이 한없이 변변치 못해 보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 방법에 자신이 없어진 것이다. 이제부터 어쩔 것인가? 내 꼴이 어쩌다 이리 초라해졌단 말인가? 동부인. 동부인에서 봄나들이 가는 이 영감마님 자태 좀 보소. 뭐가 그렇게 급한지 영감님을 앞질러 종종걸음을 치는 만나님의 얼굴에 연방 느긋하고도 흐뭇한 미소가 비죽대는 걸 보면 좋은 일이 있어도 여간 좋은 일이 아닌 듯. 속정은 있다지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영감님을 구슬려 꽃놀이를 가남?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마나님이 꼭꼭 싸 머리에 인 보따리 속에서 암탉이 고개를 내밀고 꼬꼬댁댄다. 그렇지. 꽃놀이를 가는데 양념치킨이나 켄터키 치킨이라면 몰라도 살아있는 씨암탉이 아랑곳인가. 딸네 집을 가나보다. 맞아. 막내딸이 얼마 전에 누뚱이를 보았다고 자랑을 했었더니 새 식구를 보러 갈 거야. 글쎄 그 누뚱이가 고출하지 뭐야. 자손이 번성하여 벌써 증손자까지 셋이나 본 노인네들이 그 누뚱이 외손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면 딸만 하나 달랑 낳고 더 안 낳겠다는 막내딸이 여간 마음에 걸렸던 게 아닌가 봐. 순순히 따라 나선 영감님도 기분이 좋기는 마찬가지다. 사위가 올 때마다 씨암탉의 목을 비트는 건 영감님 몫이었는데 이번에는 딸을 위해 비틀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두 노인은 지금 기분만 최고일 뿐 아니라 옷차림도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으로 격식을 갖추었다. 장 속엔 자식들이 회갑에 해준 옷, 칠순에 해준 옷들이 제법 쏠쏠하건만 평상시 영감님이 혼자 외출할 때 그것 좀 다려달라면 마나님은 소시적 버릇을 못 버리고 곱지 않은 눈을 뜨고 어디 갈 거냐고 꼬치꼬치 캐묻곤 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거들 떠나본다고 같이 외출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주는 여자는 이제 마누라밖에 없는 것을. 마누라한테 좋은 일 해주는 셈치고 하는 동부인이라는 우월감 때문에 영감님은 아직도 뭘 모른다. 아마 막내딸년이 그걸 가르쳐주게 될 것이다. 어머머 우리 아빠 좀 봐. 어쩌면 엄마한테 저 무거운 보따리를 이게 하고 아빤 빈손으로 오신담? 아이 창피해. 나의 보배덩어리 시절. 우리 할머니는 바늘귀를 꿰들일 때마다 아이고 우리 보뱃덩어리 하면서 내 엉덩이를 토닥거려 주시곤 했다. 며느리를 셋씩이나 거느리고 사셔서 당신의 입성은 물론 까다롭기 그지없는 영감님 의관 수발까지 몽땅 며느리들한테 떠넘기셨건만 여러 식구 버선볼 되는 것하고 조그맣고 모난 헝겊 조각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생맞춰 크고 작은 보자기를 만드는 건 할머니 몫이었다. 할머니 곁엔 늘 반지꼬리가 붙어 다녔다. 그건 아마 놀이에 가까운 할머니의 취미생활이었을 것이다. 그런 일을 하는 할머니의 표정은 출입이 잦은 할아버지 명주 두루마기를 밤새워 쥐어와야 하는 고달픈 며느리들에 비해 한결 느긋하고 장난스럽기까지 했다. 조각법뿐 아니라 염랑이나 괴불, 골무 따위 앙증맞은 것들을 요술처럼 만들어내는 할머니가 왜 바늘귀도 못 깨는지 그게 난 너무도 이상했다. 할머니의 보뱃덩어리 노릇도 좋지만 딴 놀이에 팔렸을 때 자꾸만 부르는 게 귀찮아서 바늘귀 꿰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난 아예 손을 떼려고 한 적도 있다.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나서 그대로 해보라고 시켜도 할머니는 그걸 못했다. 할머니가 쥔 실끝은 번번이 바늘귀에서 꼭 5mm쯤 벗어나 헛되게 꽂히곤 했다. 할머니 바보! 난 앙칼지게 할머니를 구박하고 나서 학습시키기를 단념했다. 할머니가 바보여서 내가 보뱃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인사동길을 가다가 쇼윈도를 장식한 조각보가 눈에 띄길래 안에 들어가 보았다. 못이 엉겁을 모은 조각보가 가게 안벽에도 두어 장 핀으로 꽂혀 있었다. 우리 할머니의 공교한 솜씨와는 될 것 아니게 엉성했고 손바느질도 아니었다. 그러나 값은 엄청났다. 들어간 재료나 수공에 비해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했더니 예술품을 어떻게 재료값으로 따질 수 있느냐고 무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요샌 너도 나도 예술가가 흔해 빠진 세상이지만 옛날이라고 해도 어찌 신사임당만한 예술가였겠는가. 우리 할머니도 예술가였던 것을. 다만 후손의 안목이 아둔하여 한 점도 간직한 이가 없으니 부끄러울 따름이다. 휘머리 장단. 내 어릴 적 시골집에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듬질을 혼자 하는 걸 못 봤다. 꼭 동석길이나 고부간에 마주보고 했다. 그러니까 4개의 방망이가 가속이 붙으면서 장단이 잘 맞으면 신들린 휘머리 장단이 되었다. 그들이 그렇게 신나게 난타한 건 옥감이나 흐청이 아니라 시집 어른들이나 남편의 속빈 권위주의가 아니었을까? 다듬질할 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나 보였고 다듬이 소리에 질사라 소리 높여 떠드는 수다 소리도 쾌활하고 무엄했다. 접은 자리도 없이 반질반질하게 다듬이살을 올리기 위해서 홍두깨 다듬이를 할 적도 있었다. 그때 우리 집에는 홍두깨가 굴러 떨어지지 않게 걸쳐놓는 홍두깨 틀이 없어서 나한테 홍두깨 끝을 잡고 있으라고 시켰다. 그것도 일이라고 고욕스러웠다. 홍두깨의 떨림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여린 손바닥은 단박 발갛게 부어오르곤 했다. 다듬질이 잘 된 상태를 어른들은 다듬이살이 잘 올랐다고 표현했다. 천이 반들반들 윤이 나고 도타워진 게 요새 말로 하면 코팅을 해놓은 것 같아야 다듬질이 잘 된 거였다. 내가 시집갈 때도 새하얗게 마전하고 풀먹인 광목을 엄마하고 작은엄마하고 둘이서 그렇게 신나게 장단을 맞춰가며 반들반들 다듬이살을 잘 올려 이불호청을 해주셨다. 시집을 가니 시집에도 다듬이돌은 있었지만 그걸 요긴하게 쓴 기억은 없다. 나는 다듬질할 엄두가 안 나 그냥 풀을 먹여 다렸고 얼마 안 가서 다듬질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소재들이 속속 나와 다듬이돌과 방망이는 북어를 두들기 때나 써먹는 기구로 하락했다. 아파트로 이사할 때 나는 그 대물림의 다듬이돌을 그 집에 그냥 놔두고 방망이만 가지고 와서 칼국수를 미는 데 써먹다가 그 후 몇 번 이사를 더 하는 사이에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다. 교회에 한옥을 개조한 토속 음식점에서 대청마루에다 다듬이돌을 놓고 그 위에다 모란꽃 만발한 요강을 장식해 놓은 걸 본 적이 있다. 그 옆엔 작두가 놓여 있었고 안방 벽에는 잘록한 부분을 매듭으로 장식한 다듬이 빵망이와 키와 채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방구석에는 조화를 한아름 담은 지게도 보였다. 헛간에 있을 게 안방에, 뒷곁에 있을 게 마루에, 마루 밑에 있을 게 선반에, 문틀에 달려야 할 문짝이 천장에 매달려 전통적인 실내 장식인 양 뽐내고 있는 집은 그 집 말고도 많이 눈에 띈다. 아무리 서로 웃기지 못해 안달을 하는 세상이라지만 요긴하게 쓰이던 소박한 생활용품까지 총동원해 천박한 개그를 시킬 건 또 뭔지. 그들만의 사랑법. 부지런히 일한 만큼 논밭이 늘어나고 부지런히 사랑한 만큼 자식 새끼들도 늘어나 손발이 북두갈고리가 되어도록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것밖에는 딴 삶의 방식을 생각할 겨를이 없던 그들의 한창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더러 그들을 딱하게 여긴 일가부치나 이웃들도 없지 않아 있으렸다. 만약 어떤 실없는 이가 그런 궁금증을 입 밖에 내어 물었다면 남편은 이 세상 살맛의 으뜸을 내 눈에 콸콸 물들어가는 거 보는 맛이라 했을 테고
안악은 내 새끼들 입에 수북한 잎살 밥숟갈 들어가는 걸 보는 낙이라 하지 않았을까? 이제 뿔뿔이 흩어져 도시로 나간 자식들은 제각기 슬하에 제 새끼들을 키우기 바빠 명절에나 꽃배기를 볼까 말까이다. 자식들이 농사 안 짓고도 제 밥벌이 할 만큼 가르치느라 해마다 팔아치운 농토는 이제 허리 굽은 영감님 힘에 붙이지 않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 농사랄 것도 없다. 그러나 그나마도 없다면 무슨 일로 소유를 할 것인가? 들리라는 기쁨 중의 으뜸은 목이 컬컬할 때를 맞춰 만화님이 받아오는 텁텁한 막걸리로 목을 축이는 일이다. 만화님 또한 그 시간이 좋다. 강술은 속 버려요 하면서 풋고추나 멸치를 된장에 쿡 찍어 내밀면 아 하고 순순히 입을 벌리는 영감님이 귀엽기까지 하다. 만화님은 영감님이 달게 벌컥벌컥 막걸리 들이켜는 모습을 보면 새끼들 입에 탐스러운 밥숟갈 드나드는 걸 바라볼 때보다 더 뿌듯하다. 식성이고 입성이고 가르는 게 별로 없이 수더분한 영감님이지만 페트병에 든 막걸리만은 싫어해서 만화님은 꼭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에다가 옮겨 담아 가지고 나온다. 페트병 한 병 분량의 막걸리도 만화님과 건커니 작거니 마시고 싶어하니 주량이 줄어도 여간 준 게 아니다. 마소처럼 일할 때는 말술도 마다하지 않은 영감님이었다. 그래도 한 번도 한대짬을 자거나 주사를 부릴 만큼 취한 적 없이 한잠 자고 나면 거뜬히 일할 신명을 돌이켰으니 만화님은 막걸리가 보약처럼 대견하다. 만화님은 영감님이 혹시라도 아무도 대작할이 없이 쓸쓸하게 막걸리를 들이켜는 일이 생긴다면 그 꼴은 정말로 못 봐줄 것 같아 영감님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싶고 영감님은 만화님의 쭈그렁 바가지처럼 편안한 얼굴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요즘 들어 부쩍 만화님 건강이 염려스러운 것, 그건 그들만의 지극한 사랑법이다. 그들의 추수. 평생 배운 거라곤 땅 파든 재주밖에 없는 이 늙은 양주에게 추수한 나달을 되어서 가만히에 쟁일 때처럼 대견하고 행복한 시간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 추수하고 있는 것은 황금 같은 나달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함께해온 노고와 고락의 세월이기도 하다. 문득 마주친 눈길에는 신혼 시절의 수줍음도 한창 때의 열기도 중년기의 짜증도 설 늙었을 때의 허망함도 없다. 그 고비를 무사히 건너온 공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싶은 곰삭은 정과 평화가 있을 뿐. 그리고 심은 씨앗에 몇백, 몇천 배의 이자를 붙여서 틀림없이 되돌려주는 땅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있을 뿐. 한때는 땅에서 나는 소출만으로는 자식들 공부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해 야금야금 팔아먹은 논밭이 아까워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지만 그것조차 지금 생각하니 허역이었지 싶다. 열심히 일한 만큼 늘어나다가 필요할 때 돈이 돼준 땅이 아닌가. 그때의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은 아마 땅에 대해서가 아니라 드린 만큼 갚아주지 않는 자식 새끼들에 대해서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서운한 마음까지도 졸업한 지 오래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땅 부자에다 자식 부자를 겸했을 때 오히려 불안한 결핍감에 떨었던 것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다. 결국 자식에게 농사를 물려주는 대신 공부시키기를 택함으로써 땅을 배반했다. 그러나 땅은 그들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들이 땅을 판 게 아니라 땅이 알아서 그들 나이에 근력에 붙이지 않을 만큼만 남고 떠나는 것처럼 야금야금 줄어들었다. 땅이 많을 때도 소출은 그들의 필요에 멀리 미치지 못하더니 이제 그들이 지을 수 있을 만큼만 지은 농사만으로도 남아돌아 그들은 지금 곡식을 되면서 마진에 얼마, 둘째는 얼마 하는 식으로 노는 매기할 생각에 마냥 들떠있다. 영감님은 장유에 따라
또는 아들, 딸에 따라 퍼주는 양의 차이를 두고 싶어 하지만 만화님은 곰살 굽거나 용돈을 잘 주는 자식을 더 주고 싶어 한다. 그 때문에 옥신각신하지만 곧 형편이 나은 자식은 덜 주고 어려운 자식은 더 주는 식으로 지혜롭게 타협할 것이다. 그들이 이 좋은 날 추수하고 있는 건 나달이 아니라 세월이기 때문이다. 영감님의 사치. 영감님도 만화님도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다. 먹는 거 입는 거 다 부실할 때 왜 물것은 그렇게 많던지. 바람벽엔 빈대피로 대나무 그림을 그린 초가삼간 아랫목에 온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앉아 속옷을 홀라당 벗고 이잡던 얘기를 하면 손주들은 비명을 지르며 진저리를 치고 며느리들은 시집에 미천한 근본이라도 드러난 양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무엇하러 하느냐고 눈살을 찌푸려가며 경말 섞인 훈계를 하려 든다. 하긴 해진 속은 누덕누덕한 갈피에서 보리쌀 만한 이를 찾아내어 손톱으로 눌러 죽이며 희희덕대던 윤영기를 생각하면 사람의 일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창피해서 숨기고 싶다. 그러나 만화님에게는 영감님이, 영감님에게는 만화님이 아무하고도 바꿔치기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소중한 사람인 까닭은 반세기가 넘게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맞대고 살아온 사이여서라기보다는 더 긴 세월을 같은 시대, 같은 문화권에서 살았다는 흉엄을 없는 친밀감 때문이 아닐까? 영감님이 만화님에게 등을 내밀 때 하는 말은 정해져 있다. 먼저 어깨를 몇 번 으쓱으쓱 등이 군실거리는 신용을 하고 나서 몸에 물것이 들었나 하고 중얼거린다. 그러면 만화님은 요새 물거가 어디 있다고 그러슈? 다 늙느라고 그러지. 라고 맞받으면서 얼른 영감님을 돌아앉히고 러닝셔츠를 걷어올린다. 만화님의 손끝은 영감님의 가려운 데를 손바닥 안에 지도보듯이 잘도 짚는다. 마지막 마무리로 손바닥으로 두어 번 등을 쓸어내려주면 영감님의 아이 시원해, 아이고구 시원해 소리는 거의 교성으로 변한다. 만화님의 손바닥은 아직도 그렇게 까끌까끌 거칠다. 뾰족하지 않은 손톱과 부드럽지 않은 손바닥과 자신의 체온과 구별이 안 되는 편안한 온기 때문에 영감님은 손자들한테 선물 받은 효자손이 집구석 여기저기 지천으로 굴러다니건만 한사코 마누라손만 바친다. 효자손 대신 마누라손은 영감님의 유일한 사치다. 무얼 숨기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더기 옷에서 이잡던 때를 그리워하는 소리를 해도 그럼 그렇고 말고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것도 공상스러운 비위생이 좋아서가 아니라 식구들 사이에 체온의 교류가 있었던 시절에 대한 안타까운 추억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만화님의 허영. 늦도록 해로하는 부부를 보면 흔히들 서로들 등 긁어줄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좋냐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요즘 만화님은 주로 효자손을 애용하는 편이다. 영감님 등을 긁어주려면 어쩔 수 없이 만져지는 굽은 등뼈에 마디마디도 섬뜩하거니와 치마폭 하나 가득 떨어지는 허연 비듬과 늙은이의 강한 채취가 불러일으키는 혐오스러운 이물감 때문이다. 한때 그녀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한 떡판처럼 등등하고 기름진 등판을 가진 믿음직스러운 사나이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건 내가 이러면 죄받지 싶은 심각한 죄의식 같기도 하고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정직한 내면의 목소리 같기도 하다. 그렇게 오랫동안을 해로한 부부를 잠깐이지만 정떨어지게 한 일을 자신은 당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건 만화님의 마지막 허영이자 여자 끼였다. 만화님에게는 여러 명의 손자 손녀가 있지만 유난히 눈에 밟히는 손자가 있다. 맏손자도 아니고 막내 손자도 아니고 한때 업어 기른 적이 있는 녀석이다. 녀석의 포동포동한 엉덩이와 접냄새와 지린내를 생각하면 지금도 절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동네나 버스 안에서 어린애만 보면 만져보고 싶어
마음이 간지러운 것도 그 녀석한테 맞들인 아기 냄새일 듯 싶다. 녀석도 할머니한테 곰살궂게 군다. 어미 아비가 시켰는지는 몰라도 등 긁어줄까 자청할 적도 있다. 그러나 허연 비듬이 있는 살갗을 보이기가 싫어서 안 가렵다고 한다. 대신 어깨나 좀 주물러 보라고 하면 녀석은 신이 나서 주무르기도 하고 안마도 한다. 녀석의 손님이 제법 마디다. 아이고 신통한 것. 고작 그것만으로도 어버기른 보람이 마나님의 삭정이 같은 몸에 생기가 되어 퍼진다. 우수수 지는 잎을 보며 심란해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겨울인가. 물 안의 나무들도 물 밖의 나무들도 말끔히 잎을 떨구고 맨몸으로 늠름하게 서 있다. 나무는 맨몸이 더 잘생겼다는 걸 이제 알겠다. 나무가 부럽다. 문득 재작년에 얻어다 심은 물 안의 목련나무에 눈이 간다. 그놈도 벌거벗고 있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늘 향해 쭉 뻗은 가지끝마다 내년에 필 꽃봉오리들이 가슴을 간지리는 것 같은 느낌을 참지 못해 마나님은 등 위의 손자를 앞으로 끌어당겨 아이고 우리 강아지 볼을 부빈다. 꿈은 사라지고 영감님 어렸을 때만 해도 엄동설하니 어찌나 길던지 대문에 입춘대길 방을 붙이려면 풀이 허옇게 얼어붙어 애를 먹었었다. 그 시절 어른들이 자주 읊조리던 우수 경칩이면 대동강도 풀린단다 라는 말 속에는 어목한 겨울을 넘기고도 선뜻 다가와주지 않는 봄의 갈망이 담겨 있었다. 지금 영감님은 텃밭머리에 서 있다. 봄은 기다릴 새 없이 성큼 발밑까지 다가와 있다. 어찌 발밑뿐이랴. 그의 눈길이 미치는 한 봄 기운이 스며있지 않은 곳이 없다. 햇빛이 다르고 물빛이 다르고 바람이 다르다. 움트고 싶은 씨앗들의 아우성으로 땅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걸 영감님은 신발 신은 발바닥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갈아엎어 주기를 바라는 흙의 욱신거림, 거기 화답하지 않고는 못 베기던 농사꾼의 근육. 그러나 지금 삽을 들고 밭으로 나온 것은 다만 오랜 습관에 지나지 않았던 양 영감님은 망연히 들판을 바라볼 뿐 선뜻 땅에 삽을 꽂지 못한다. 영감님의 심중은 종잡을 수 없이 착잡하다. 여태껏 우직하도록 단순 소박하게만 살아온 영감님에게 이런 느낌은 여간 낯설지가 않다. 자신이 낯설어진다는 게 얼마나 고약한 느낌인지 평생을 해로해온 마나님조차 알아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영감님은 시방 고독하다. 깊숙한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쓰디쓴 고독감. 땅에 삽을 꽂는 대신 집으로 들어가서 헛간 구석에 찌그러진 양철통이라도 두들겨 볼까. 그러면 아마 떵떵거리는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지겠지.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아버지도 곧 떵떵거리며 사시게 될 거라며 영감님을 부추긴 건 작년 봄부터였던가 여름부터였던가. 어디서 이 마을이 개발 예정지에 포함될 거라는 정보를 알아낸 자식들은 눈빛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감님은 들은 척도 안 했다. 근처에 무슨 공단이 들어선다, 스키장이 생긴다, 골프장이 생긴다고 가만히 있는 땅에다 못된 바람을 불어넣은 걸 어디 한두 번 봐왔나. 자식 중 누가 어디서 알아낸 정보인지는 몰라도 일제히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한 자식들은 자주 고향을 방문했고 그때마다 영감님은 너희를 공부시킨 건 이 아비가 아니라 이 땅이었노라. 그러니 그 이상을 이 땅에서 바라지 말라고 넌지시 타이르곤 했다. 또 헛소문이었다. 자식들의 전화질도 뜸해졌다. 섭섭하고 화도 났다. 영감님이 화가 나는 건 자식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이다. 자식들보다도 자기가 더 땅값이 치솟아 농사 안 짓고도 떵떵거리며 살게 되길 바라고 있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려무나 이런 한심한 늙은이.
아침 저녁으로 양철동이라도 두들겨 패야 이 우라가 달래지려나. 봄볕 등에 지고 앞산 골짜기엔 아직 희끗희끗 잔설이 보이건만 들판 양지 쪽엔 봄이 칠펀하다. 폭신한 햇살을 등에 이고 쑥잎도 뜯고 냉이도 캐면서 마나님은 살아있다는 게 마냥 행복하다. 영감님은 냉이국을 좋아한다. 쌀뜨물에다 맨된장만 넣고 끓여도 영감님은 한 그릇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지 또 한 그릇을 청한다. 식성이 까다롭지도 않지만 식탐을 하는 법도 없는 영감님이기에 마나님은 그게 여간 흐뭇한 게 아니다. 봄을 또다시 맞아 흙냄새를 맡으며 나무를 캘 수 있다는 것, 캐어가면 반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 천지신명께 절이라도 올리고 싶다. 천지신명의 올해 첫 선물인 파릇파릇한 먹거리를 찾아 이렇게 겸손되이 땅을 기는 게 곧 절인 것을. 어릴 적엔 언니들을 따라 철들고는 봄 기운을 못 이겨 전쟁 때는 먹을 것이 모자라 봄되기가 무섭게 들로 산으로 나물 캐러 다닌 지가 70년이나 되건만 이 일은 왜 이렇게 실증이 안 나고 해마다 새록새록 신기한 것일까. 70을 넘어 사는 동안 신기한 것도 많이 보아왔다. 새댁 시절 아궁이 앞에서 깜빡 졸다가 치마폭에 불이 붙어 하마터면 타 죽을 뻔한 적이 있는 마나님은 연탄이 처음으로 농촌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다. 그 후 신기한 것이 새록새록 생겨나면서 마나님의 고된 신역을 덜어주었다. 그 중에도 전화를 처음 놓았을 때, 부엌을 고치고 가스레인지를 설치했을 때, 연탄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로, 기름 보일러가 다시 심야 전기 보일러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대견했던지 사람은 그저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이런 좋은 세상을 못 본 조상들은 아무리 장수를 했어도 반세상밖에 못 살았다고 측은해하는 마음까지 품었었다. 그러나 그런 신기한 것들은 길들여지자마자 시들해지고 마는데 이 쑥잎이나 냉이 같은 보잘것없는 것들은 어찌하여 해마다 새롭고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것인가. 그뿐인가? 새로운 문물에는 내가 더 살면 무슨 꼴을 더 버려나 싶게 역겨운 것도 많건만 살갑고 포근한 봄볕 속에서 땅 위를 기는 기쁨은 이 좋은 것들을 앞으로 몇 해나 더 누릴 수 있을까? 마냥 아쉽고 애틋하니 이 무슨 조화인가? 이팔의 아름다운 나이, 그저 순하고 무던한 줄만 알고 지내던 마을 청년의 심상치 않은 뜨거운 눈길을 등 뒤로 느끼게 해준 것도 이런 봄볕이 아니었을까? 사람은 속절없이 늙어가는데 계절은 무엇하러 억만년을 늙을 줄 모르고 해마다 사람 마음을 달뜨게 하는가? 예쁜 오솔길. 농사가 많은 집은 오히려 들에 나가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벼농사는 모내기부터 추수 탈곡까지 편리한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밭농사도 화학비료와 농약이 사람의 일손을 대폭 덜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닥다리 농사꾼 내에만 사는 집은 아직도 신역이 고되다. 얼마 남지 않은 논농사는 뒷동산 다랑이 논만 조금 남겨놓고 다 남을 주었건만 밭농사에 쏟는 영감님의 정성은 만나님 보기에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이다. 도시에 사는 내 새끼, 내 손자들한테 농약 안 친 농산물을 먹이고 싶어하는 영감님의 지극한 내리사랑 때문이다. 아이들한테 보내서 환영받는 채소라면 듣도 보도 못한 서양 야채까지도 어렵게 구해다가 심어놓고 잘 안 될까봐 노심초사 정성을 다해 돌보는 영감님이 만나님은 속으로 여간 안쓰러운 게 아니다. 토종이고 외래종이고 기회만 있으면 구매구매 싸보내는 농산물을 부모가 들인 정성만큼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만화님이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라도 보람을 느끼며 온종일 바쁘게 보내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아무 일 안 하고 우두커니 있는 영감님을 만화님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시골에서도 돈푼이 나 있는 노인들은 툭하면 내기와 투나하고 젊은 것들 흉내를 내고 싶은지 짜장면이나 커피까지 읍내에서 시켜다 먹기 좋아하는데 이 영감님은 어떻게 된 게 그저 마나님이 차려준 밥상이 이 세상 최고의 진수성찬인 줄 안다. 먹는 것만이 아니다. 씻는 것도 마나님이 시켜주는 걸 제일 좋아한다. 마치 손길을 타는 어린애 같다. 자식들은 언제나 더운 물을 쓸 수 있는 욕실을 설치해 준 후에도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아버지를 읍내 목욕탕에 모시고 가는 걸 큰 효도처럼 생색내며 해주고 있지만 영감님은 그런 날은 꼭 마나님한테 구시렁거린다. 임자가 등 밀어준 것보다 개운치가 않다고. 여름에 등물을 좋아하는 것도 여전하다. 그들에겐 목욕탕에서 더운 물로 목욕한 역사보다 동물의 역사가 훨씬 더 길다. 어려운 집에 어린 신랑 각시로 만난 해부터였으니까 새색시는 신랑의 넓은 등 전체에 시뻘겋게 덮개가 앉다시피 한 땀띠와 떡 벌어진 어깨에 부풀어 오른 지게자국을 얼마나 절절하게 가여했던가. 이제 영감님의 등은 청년의 등도 아니고 장년의 등도 아니다. 삭정이처럼 쇠퇴해가는 노년의 몸. 그러나 마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건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 마나님은 마치 자기만 아는 예쁜 오솔길을 걷듯이 추억을 아껴가며 영감님의 등을 정성스럽게 씻긴다. 물을 한꺼번에 쫙쫙 끼얹어도 안 되고 너무 찬물도 안 된다. 영감님에게 맞는 동물은 자기만 알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마나님은 이 시간이 마냥 기쁘고 행복하다. 한여름 낮의 꿈. 해 뜨기 전에 밭에 나가 불볕 떠기 전에 들어온다는 게 그만 마나님이 영감 허기질까봐 부르러 나올 때까지 밭에 있고 말았다. 영감님은 눈만 뜨면 할 일을 만들어주고 힘을 들인 만큼 갚아주는 땅이 그저 고맙기만 하다. 한두 해쯤 밭을 묵혀도 두 늙은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걸 알 것만도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다. 땅팔 근력도 없어지면 그때가 바로 죽는 날이라고 부모한테 들은 말이 어느 틈에 그의 소신이 돼버린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뿌린 것에 몇백 배를 갚아주고 정성을 들이면 덤까지 얹어주는 흙과의 친화감은 이제 그의 성품 자체가 되고 말았다. 그는 흙에서 나는 모든 것과 친하다. 그것들이 목마르다고 숨막힌다고 일으켜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그는 금방 알아듣는다. 기다리던 단비가 온 다음 날 찬란한 햇빛을 받고 나무와 풀과 푸성기들이 소생의 기쁨을 노래하면 영감님도 덩달아 춤이라도 추고 싶게 온몸이 기쁨으로 출렁인다. 그럴 때 그는 땅에 뿌리 박은 한 그루 나무가 된 듯 땅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친 생명력이 그의 온몸을 수액처럼 순환하는 걸 느낀다. 나무나 푸성기들이 느끼는 땅 기운을 그도 똑같이 느끼기에 흙을 만지는 일에 그는 피곤함을 모른다. 오늘도 마나님이 아기 다루듯이 골고루 잘 씻겨주어 한결 개운하고 시원해진 김에 마나님이 차려준 한결같은 점심상을 개눈 감추듯 비우고 나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밭에는 그가 오늘 해안에 하기로 작정한 일이 아직 남아있건만 인력심 또한 부질없다 싶어 애따 모르겠다 목침을 베고 마루에 누우니 잠이 산들바람처럼 솔솔 그의 눈꺼풀을 어루만진다.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유혹에 온몸이 꿀물처럼 감미롭게 녹아내린다. 부엌 쪽에서 마나님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점점 아득해진다. 마지막 날까지 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죽음도 이렇게 달콤하게 왔으면, 그러면서도 그에게 가장 익숙한 생활은 그릇 달그락대는 소리에 안타깝게 매달리다가 마침내 스르르 누워버린다. 농가의 설거지 소리 멎고
뻐꾸기 소리 들린다.